자살 관련된 대책은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금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9개의 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걸 각 부처별로 그 주되게 하는 영역들을 9개 단위로 지금 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계속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자살 원인은 뭐 아주 다양할 텐데 그 마지막 단계는 거의 어쨌든 정신 질환으로 네. 우울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결국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든 상황?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일 텐데, 어쨌든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빚쟁이. 되게 뭐 보면은 가족 동반 자살 이런 거 얘기할 때 대개는 이제 빚에 쪼들려서 뭐 생계에 뭐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관 이 빚 문제 여기도 지금 표현도 돼 있기도 한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위도 있을 테고, 금융위 어디 계세요? 네, 금융위.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빚을 지면 뭐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홍보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한다, 세출을 바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에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그럼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전에도 한번 봤는데, 뭐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구조 활동으로 채무 청산하는 거, 뭐 신용회복이든 파산 면책이든 이런 신청도 대행해 주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대행 비용이 또 수백만 원씩 든다고요. 근데 법률구조공단은 그걸 충분히 할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과 인력을 좀 증액해 주기로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신용회복위원회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 스스로 좀 정리를 좀 청산을 좀 해야 된다. 팔지 말고, 뭐 일부 팔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살자 심리적인 부검을 해보면 한 54%가 자살할 당시에 부채를 갖고 있다. 절반이 넘어요? 네, 절반이 넘게 그렇게 갖고 있고, 한 78%는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올해 5월까지의 잠정적인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733명이 5월까지 감소해서 전년 대비 12.3% 정도의 자살자가 감소해서 5월까지는 계속 한 달에 한 150명 가까이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좀 제일 많이 감소한 걸로 보고
보고 있어서 계속 그 금융 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또 복지 서비스 또는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하는 것들을 그 금융 그 기관들 또는 금융 관련된 부처들하고 계속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공식 통계로 잡히는 자살자 숫자만 해도 14,000명이 넘죠. 작년에 13,900명이 사망하셨고요. 올해 5월까지는 한 5,200여 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처에서 노력해준 덕에 많이 줄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여전히 많은 상태죠. 네. 지금 OECD 평균 대비 우리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3배 거 아니에요? 가까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복지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은 어쨌든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그게 지금 70%? 네, 부채를 갖고 사망하신 분이 한 54% 정도고요.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한 78%.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월소득 200은 가구 단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살기 어려워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기초연금 이거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정비도 복지부 소관이거든요. 네, 복지부가 지금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과거에는 국민 기초연금이 이제 20만 원 정도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70%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데 지금은 35만 원? 지금은 34만 9,700원이어서 35만 원. 35만 원쯤 되는 금액을 계속 연간 3% 정도씩 증액해 가고 있죠. 물가 상승률만큼 네. 인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35만 원에 이르렀고 부부로 따지면 한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으로는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그 지금 20%씩 감액하고 있는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소득층부터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우상박형으로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나 이거 하우상박형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상위 70%니까 월 소득이 가구당으로 따지면 700만 원? 부부하면 700만 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선정 기준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소득 산정액으로 한 247만 원 정도 1인당 247만 원 정도인데요. 그거는 소득과 재산을 다 산정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247만 원 정도. 그럼 부부 기준으로 가구 두 명으로 하면 월 소득이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나오도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네.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월 소득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부부의 경우 70만 원. 그러니까 뭐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는 깎았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 네, 50몇만 원 정도죠. 하면 이게 그 50몇만 원이 가진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하후 상박형으로 좀 조정을 좀 하자. 그리고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좀 이상해 가지고 좀 지원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번잡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좀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네, 방안을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정리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망자와 관련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이런저런 여러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생명을 지키거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생색이 별로 안 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목숨을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위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자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교통사고
사고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산업재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연간 2만 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뭐 산재는 노동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좀 줄긴 줄었죠. 근데 전에 월 100명이랬는데 그 내가 자사자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고 저는 그건 계속 노력해주고. 경찰청 어디 계세요? 아, 청장님. 범죄 피해 사망자 통계는 계속 있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과실치사 또 있겠고 고의 살인도 있겠고 그죠? 그 인원수가 혹시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범죄 유형별로 일단 뭐 사망도 있겠지만 살인도 있겠지만 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경우 이거 좀 분류를 하고 연간 추세. 지금 이제 다른 사고 원인들은 재난 사고 이런 걸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행안부 소관인데 많이 못 줄는 것 같은데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이게 잘 안 줄어드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범죄 피해도 중요하니까 그거 좀 통계를 좀 뽑아주시고 특히 그래프로 우리 취임한 후에 하고 그 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게. 월별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형별로 다 정리 좀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각 그 파트별로 지금 말씀하신 영역들 다 보고는 받았고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관련 그래프들도 한번 정비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지금 다른 해법들이 있고 재난이나 아까 범죄 같은 경우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로 좀 더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단위별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살의 경우도 많은 이유가 사실 경제고 경제가 아니고 심리라고 하지만 또 열어보면 다시 경제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큰 일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냥 드림과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방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대책 중에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자살하신 분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나온 대책은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범죄 피해는 이제 현황 통계도 중요하고 대책도 좀 수립해 보시고요. 좀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인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책임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그 진상 규명, 예를 들어 뭐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번 대책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기에. 대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범죄 피해 통계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여성 폭력 피해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한 그 사망 통계가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데이터처와 경찰청 성평등부가 함께 매해 여성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의 그 숫자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 통계를 구축. 네, 그래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의제니까요. 하여튼 이건 누가 관리하실래요? 이거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사회수석도 정리하셨다 했고 같이 보고 해서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 표정들이 그래요. 지금 뭐
그 실제로 행안부랑 수요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일자리를 발굴하는 측면 또 공공의 그 의미 있는 그 일경험이 가능한 자리들 적극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